미국이 극히 제한적인 한 국가에게만 허용한 기회의 문, 그 첫 번째는 영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을 열고 들어설 두 번째 국가는 과연 어디였을까요? 일본이 아닙니다. 독일도 아닙니다. 캐나다 역시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2025년 10월 29일, 전 세계가 일순간 얼어붙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의 핵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단 한 문장에 미 국방부 펜타곤은 침묵에 잠겼고 중국 외교부는 심야 긴급 성명을 발표했으며 일본 방위성은 즉각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충격을 안긴 소식은 그 직후에 이어졌습니다. 한국 핵 추진 시뮬레이션 완료. 그 순간 워싱턴의 전략가들은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이미 10년 전부터 치밀하게 설계해 온 완벽한 판이었다는 것을요. 대한민국은 대체 언제부터 이 모든 거대한 계획을 준비해 왔던 것일까요? 그리고 핵 잠수함 승인이라는 표면적 결정 이면에 숨겨진 진짜 전략적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께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신다면 저 이정우에게는 진심으로 따뜻한 격려가 될 것입니다. 현재 이 영상을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공유해 주시면 저희의 대화는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이 펜타곤 브리핑룸을 지배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협상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명확한 선언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깊은 탄식을 내쉬었고 누군가는 조용히 자리를 박차고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한국의 핵 잠수함 건조 승인. 이는 곧 세계 안보 균형의 근본적인 흔들림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해양 전략을 25년간 워싱턴 펜타곤에서 분석해온 연구원 이정우입니다. 수많은 기밀 문서를 다루고 동아시아 안보 보고서를 검토해왔습니다. 냉전시대의 잠수함 추적 데이터부터 최근 남중국해 분쟁 관련 문서까지 제 책상을 거쳐간 문서만 수천 권에 달합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이전의 어떤 날과도 달랐습니다. 2025년 10월 29일 워싱턴 시간 오전 9시 12분 펜타곤 브리핑룸의 대형 모니터에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 계정 게시물이 나타났습니다.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 브리핑룸 안에 모인 수십 명의 분석가와 장성들은 동시에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던 소리마저 멈췄고 공기는 극도로 무거웠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은 해군 대령은 긴장할 때 나오는 습관대로 안경을 벗어 닦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전날 밤 이재명 대통령이 APEC APC 정상회의 연설에서 자주 국방을 위한 원자력 추진 기술 자립을 언급했다는 속보가 있긴 했으나 저는 그것을 통상적인 외교적 수사 정도로 치부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종종 사용하는 협상 카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협상이나 검토가 아닌 이미 결정된 사안을 공표하는 승인이었습니다. 뒷줄에서 누군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진짜네. 전화기가 일제히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국무부, 백악관, 상원군사위원회 등 모두가 공식적인 확인을 요구했지만 우리에게는 트럼프의 소셜미디어 한 줄 외에 공식 문건이 전무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제 사무실로 복귀했습니다. 책상 위 컴퓨터를 켜고 긴급 보고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습니다. 혹시 사전에 어떤 징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미 정상회담 기록, 방산 협력 문서, 기술 이전 협의 내역 등을 뒤졌습니다. 그러던 중 제 눈에 들어온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엠바고 등급 문건이었죠. 제목은 간결했습니다. 대한민국 핵 추진 기술 현황 평가. 파일을 열고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대한민국 핵 추진 잠수함 시뮬레이션 완성. 핵무기 미탑재 상태로 실물 잠수함 존재 가능성 확인. 그 한 문장 밑에는 빨간색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실물이라고요? 단순한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이미 실물 잠수함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까? 문서 작성 날짜는 2025년 8월, 2달 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미 그때부터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한화오션이라는 조선사 이름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KSS 드가이, 잠수함 기술 분석, 소형 모듈 원전 SMR, 개발 현황, 원자로 설계 능력 평가 등 모든 항목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냉정하게 기술했습니다. 한국은 핵 추진 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기술적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 단지 한미 원자력 협정상의 핵연료 제약 때문에 공식 건조를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트럼프의 승인은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한국이 단지 마지막 허락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끝이었던 겁니다. 복도 밖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긴급회의 소집 방송이 울렸습니다. 저는 다시 브리핑룸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국방장관 직속 전략팀이 모여 있었습니다. 스크린에는 3개의 지도가 떠 있었고 동아시아 해역이 확대되어 있었습니다. 한 분석관이 레이저 포인터로 한반도 주변 해역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4,000톤급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게 된다면 작전 방형은 최소 8,000km에 달합니다. 서해, 동중국해, 대만 해협, 심지어 남중국해까지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중국 해군의 주요 거점이 모두 감시 범위에 들어갑니다. 회의실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모두가 그 전략적 함의를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증강이 아니라 동북아 해양 전략의 판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질문했습니다. 한국은 언제부터 이것을 준비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들 고개를 저었습니다. 워싱턴의 수많은 분석가들이 동맹국 한국의 움직임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후가 되자 언론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CNN, 폭스뉴스, 뉴욕타임스 등 모든 매체가 특보를 쏟아냈습니다. 트럼프 한국 핵잠 승인, 동맹국의 핵 추진 기술 이전, 동북아 군사 균형 재편.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질문은 아무도 던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미 얼마나 준비했는지, 그들이 어떤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이죠. 저는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엠바고 문건을 더욱 꼼꼼하게 정독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충격은 더욱 커졌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3,000톤급 디젤 전기 잠수함을 독자적으로 개발한 국가였습니다. 원자력 발전 기술은 세계 5위권 수준이었고 소형 모듈 원전 기술 역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은 더 말할 나위도 없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문서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충격적인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핵탄두만 탑재하지 않았을 뿐 기술적 완성도는 이미 핵 보유국 수준. 저는 그 문장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워싱턴이 놀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손이었습니다. 그날 밤 펜타곤 복대는 단 하나의 단어가 돌았습니다. 엠바고 해제. 세상은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한국이 무엇을 준비해 왔는지를 말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온함은 곧 깨질 것이라는 것을요. 한국은 더 이상 승인을 기다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기술을 보유한 나라였죠. 그날 이후 워싱턴의 모든 전략 지도는 다시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터진 지 나흘이 지났지만 워싱턴은 여전히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니, 답을 찾지 못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서로 다른 답을 내놓고 있었죠. 국무부는 트럼프의 즉흥적 발언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국방부는 이미 협의된 사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상원군사위원회 일부 의원들은 격분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승인했습니까? 의회 동의도 없이 핵기술을 이전한다고요? 펜타곤 복도에서 저는 CIA 동아시아 담당 국장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지친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도 몰랐어. 한국이 이 정도까지 준비했는지 말이야. 그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CIA조차 몰랐다니요. 동맹국인 한국의 전략적 움직임을 미국 정보 기관이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 역시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25년간 해양 전략을 분석해왔지만 한국의 핵 잠수함 기술에 대해선 단편적인 자료밖에 없었죠. 동료 분석가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가 추측만 할 뿐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이름이 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박서준 박사. 워싱턴 DC 전략 국제문제연구소 CSIS 소속 해양안보 선임연구원. 한국계 미국인으로 원자력 추진 및 잠수함 전략 분야에서는 워싱턴에서 손꼽히는 전문가였습니다. 저는 그와 몇 차례 학회에서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는 예리하고 직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11월 1일 오전 저는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서준 박사님, 이정우입니다. 시간 좀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짧은 침묵 후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정우 씨, 전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에 제 사무실로 오시죠. 그는 제가 왜 전화했는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오후 2시, 저는 K스트리트에 위치한 그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책장에는 해군 전략 관련 서적들이 빼곡했고 벽에는 잠수함 설계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박서준 박사가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트럼프 발표 이후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더군요. 국방부, 상원 보좌관들, 언론사까지. 다들 같은 질문을 하죠. 한국이 정말 할 수 있냐고.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박 박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정우 씨,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할 수 있냐가 아니라 이미 준비했냐고 물어야죠. 그의 말에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박 박사는 책상 서랍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KSS-COE 잠수함 아시죠? 한국이 독자 개발한 3,000톤급 디젤 전기 잠수함입니다. 세계에서 이 급의 잠수함을 독자 설계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잠수함의 재원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길이 80cm, 배수량 3,300톤, 리튬이온 배터리 추진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탑재했습니다. 수중 작전 능력은 독일 214급이나 프랑스 코르펜급과 비교해도 우위에 있다는 평가입니다. 2021년 1번함이 실전 배치되었고 현재 3척이 작전 중입니다. 박 박사는 이어서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원자력 기술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세계 5위 원전 기술 보유국입니다. 24기의 원전을 운영 중이며 가동률은 80%가 넘습니다. 심지어 아랍에미리트 UAE어에 원전을 수출한 나라이기도 하죠. 그가 강조하며 말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자로 압력 용기를 만듭니다. 이건 세계적으로 5개 회사만 가능한 기술입니다. 한국전력기술은 원전 설계를 독자적으로 수행합니다. 소형 모듈 원전 SMR 개발도 진행 중이고요. 저는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소형 원자로와 대형 원전은 기술적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박 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리는 같습니다. 오히려 소형화가 더 어렵죠. 제한된 공간 속에서 냉각 효율을 유지해야 하니까요. 한국은 이미 연구용 원자로를 여러 차례 만들었습니다. 하나로, 요르단 수출 연구로 등 소형화 기술은 이미 충분히 검증되었습니다. 그는 조선 관련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화오션은 세계 1위 조선사입니다. LNG선 건조 점유율이 30%가 넘습니다. 해양 플랜트, 부유식 생산 저장 하역 설비, FPSO, 복잡한 구조물을 바다에 띄우는 기술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만들지 않았습니까? 박 박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바로 한미 원자력 협정 때문입니다. 그가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1956년에 체결된 협정문이었습니다. 이 협정은 한국의 핵연료 재처리와 고농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015년 개정협정 때도 이 핵심 조항은 유지되었습니다. 한국은 저농축 우라늄만을 제한적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20% 이하로 말입니다. 박 박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에는 최소 20% 이상 농축된 우라늄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버지니아급 잠수함은 90%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합니다. 프랑스는 저농축으로도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했지만 그래도 최소 20%는 넘어야 합니다. 그가 탁자를 두드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한국은 잠수함도 만들 수 있고 원자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자로에 넣을 연료를 스스로 만들 수 없었던 겁니다. 저는 비로소 상황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한국에게 부족했던 것은 기술이 아니라 미국의 허가였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했으니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박 박사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복잡합니다. 그가 태블릿을 꺼내 필라델피아 조선소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필라델피아에서 건조하라고 했습니다. 한화오션이 작년에 인수한 조선소죠. 하지만 그게 문제입니다. 박 박사는 확대된 조감도를 가리켰습니다. 현재 이곳은 상선용 도크입니다. 존스법 존스 액트에 따른 미국 국내용 화물선을 건조하고 있죠. 핵 잠수함을 건조하려면 완전히 다른 설비가 필요합니다. 그가 필요한 설비를 하나씩 열거했습니다. 방사능 차폐 시설, 핵연료 저장고, 특수 용접 장비, 고도화된 보안 검색 시스템, 환경 모니터링 설비, 이 모든 것을 새로 설치해야 합니다. 연방 규제도 통과해야 하고요. 박 박사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최소 3년은 걸립니다. 투자 비용만 10억 달러가 넘을 겁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승인을 받았지만 현실의 물리적인 벽은 여전히 높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박 박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정우 씨,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한국은 이미 시뮬레이션을 끝냈습니다.
한화오션 특수선 부문에서 핵 추진 플랫폼 설계 검증을 완료했습니다. 원자로 크기, 냉각 시스템, 추진 효율, 소음 관리 등 모든 데이터가 확보되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한국은 괴물을 이미 만들어 두었다는 말입니까? 박 박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단지 먹이만 없었을 뿐이죠. 핵연료라는 먹이 말입니다. 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단순히 핵 잠수함 한 척을 한국에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한국은 10년 넘게 준비했습니다. KSS 트리아이 개발이 시작된 것이 2007년, 소형 모듈 원전 연구는 2012년부터, 필라델피아 조선소 인수는 작년입니다. 박 박사는 저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트럼프는 이 괴물을 깨운 겁니다. 그리고 그 괴물에게 먹이를 주었죠. 이제 그 괴물이 어떻게 움직일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의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동북아시아의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극도로 긴장하고 있을 것입니다. 서해와 대만 해협 사이를 한국의 핵 잠수함이 소리 없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모든 전략적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박 박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70년간 묶여있던 족쇄를 풀어준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떠할지는 시간이 말해줄 것입니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워싱턴이 놀란 것은 트럼프의 승인이 아니라 한국의 치밀한 준비였습니다. 그들은 허락을 기다리면서 손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모든 것을 갖춰왔던 겁니다. 한국은 더 이상 기술이 없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연료가 없었을 뿐이죠. 그리고 이제 그 연료를 얻게 되었습니다. 박서준 박사의 마지막 말이 귓게 맴돌았습니다. 괴물이 깨어날 것입니다. 박 박사와 헤어진 후 저는 펜타곤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차를 몰고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필라델피아까지는 2시간 반 거리였죠. 박 박사가 언급했던 그 조선소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한화오션이 인수했다는 필라델피아 조선소. 운전하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2024년 6월 인수 공시 당시 저는 그것을 단순한 해외 M&A로만 봤습니다. 한국 조선사가 미국 시장에 발판을 마련한다는 정도로 말이죠. 하지만 이제 보니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계획된 수순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에 도착한 것은 오후 5시경이었습니다. 델라웨어강 남쪽, 과거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가 있던 자리였죠. 지금은 민간 산업 단지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조선소 정문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펜스 너머로 거대한 도크가 보였고 컨테이너선 한 척이 건조 중이었습니다. 경비실에서 나온 직원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방문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는 펜타곤 신분증을 보여주었습니다. 국방부 연구원입니다. 사전에 공문 보냈습니다. 경비원이 무전으로 누군가와 통화했습니다. 잠시 후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운영팀장이 나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0분쯤 지나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백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마이클 브라운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저를 조선소 안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조선소 내부는 생각보다 활기찼습니다. 용접공들이 분주히 움직였고 거대한 철판들이 크레인에 매달려 이동했습니다. 마이클 브라운은 설명했습니다. 현재 존스법에 따른 미국 국내용 화물선을 건조 중입니다. 한화가 인수한 후 설비 투자를 대규모로 진행했죠. 새 용접 장비, 크레인 현대화, 도크 확장 등 약 5억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이곳이 과거 해군 조선소였죠. 마이클 브라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는 1851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미국 최초의 해군 조선소 중 하나죠. 2차 대전 때는 전함과 순양함을 만들었고 냉전 시대에는 잠수함도 건조했습니다. 그가 멀리 있는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저 건물이 과거 잠수함 건조독이었습니다. 1996년 해군이 철수하면서 민간에 넘겨졌죠. 지금은 보수 중입니다. 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보수요? 왜 갑자기? 마이클 브라운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한화 본사에서 특수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도 알지 못합니다. 특수 프로젝트, 그 단어가 의미심장했습니다. 저는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혹시 보일러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마이클 브라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가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십니까?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보일러 프로젝트는 실제로 존재했던 겁니다. 들은 게 있습니다. 핵 추진 관련 시뮬레이션이라고. 마이클 브라운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작년부터 한화 본사에서
특수선 기술팀이 여러 차례 다녀갔습니다. 그들은 추진 시스템 관련 데이터를 검토했죠. 디젤 시스템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추진 시스템이었습니다. 그가 말을 아꼈지만 저는 이해했습니다. 원자력 추진이었던 겁니다. 설계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까? 마이클 브라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만이 아니었습니다. 축소 모형도 제작했죠. 추진 효율, 냉각 시스템, 소음 관리 등 모든 것을 현장에서 테스트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설계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검증까지 마쳤던 겁니다. 마이클 브라운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 현장 기술자들도 놀랐습니다. 한국 팀이 가져온 데이터가 너무나 정교했거든요. 마치 이미 실물을 만들어 본 것처럼 말이죠. 그는 멀리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이곳은 한때 미국 해군의 심장이었습니다. 수많은 군함이 이곳에서 태어났죠.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쇠락했습니다. 미국 조선업이 무너지면서 말이죠. 그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한화가 인수한 후 달라졌습니다. 투자가 들어오고 새 설비가 들어오고 일자리가 생겼죠.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회사가 이곳을 다시 살린 겁니다. 저는 조선소 전체를 둘러봤습니다. 낡았지만 여전히 견고한 도크, 새로 설치된 현대식 크레인, 분주한 작업자들. 이곳은 죽지 않았습니다. 단지 잠들어 있었을 뿐이었고 한국이 이곳을 깨웠던 것입니다. 마이클 브라운이 덧붙였습니다. 핵 잠수함 건조가 정말 가능하냐고 물으신다면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면 이만큼 투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의 말이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추가 설비 투자 보안 시설, 방사능 차폐, 특수 장비가 필요하겠지만 기본 골격은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이곳은 과거 잠수함을 만들던 곳이었으니까요. 저는 과거 잠수함 건조독을 바라봤습니다. 붉게 녹슨 철골 구조물이 석양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50년 전 이곳에서 미국 해군의 잠수함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 동맹국의 핵 잠수함이 이곳에서 다시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브라운과 헤어지면서 저는 물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진지합니다. 그들은 10년 후를 내다보고 움직입니다. 우리 미국인들이 분기 실적만 보고 있을 때 그들은 이미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었죠. 그가 조선소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곳이 다시 잠수함을 만들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한국은 이미 준비를 끝냈다는 것입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은 기술만 준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소도 준비했습니다. 미국 본토, 과거 해군 조선소였던 그곳의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수합병이 아니었습니다. 전략적인 포석이었습니다. 박서준 박사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괴물을 만들어뒀다. 그 괴물이 태어날 자궁이 바로 필라델피아였습니다. 미국의 조선소에서 한국의 기술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돌아온 다음 날 워싱턴은 또다시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국무부였습니다. 국무부 내부 문건 하나가 유출되었습니다. 제목은 간결했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 123조 재처리 및 농축조항 재검토 개시. 저는 그 문서를 받아들고 손이 떨렸습니다. 이 협정은 1956년에 체결된 것으로 한국의 핵연료 재처리와 고농축을 금지하는 핵심 조항이었죠. 2015년 개정 때도 이 조항만큼은 철벽 같았습니다. 그런데 재검토라니. 펜타곤 전략실은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직접 브리핑을 주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검토가 아닙니다. 차관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백악관과 국무부가 이미 합의한 사안입니다. 한국 정부가 공식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한 분석가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한국이 핵연료를 직접 재처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핵 잠수함 추진용 연료에 한해서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70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저는 역사적인 무게를 느꼈습니다. 1956년 이후 미국은 단 한 번도 비핵 보유국에게 핵연료 재처리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조차 1988년 협정 개정까지 수십 년이 걸렸죠. 영국과 프랑스는 이미 핵 보유국이었습니다. 한국이 최초였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후 저는 박서준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사님, 들으셨습니까? 박 박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핵 잠수함 승인만으로는 의미가 없죠. 연료가 없으면 그저 무거운 고철 덩어리일 뿐입니다. 그는 말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역사가 바뀌는 순간입니다. 1956년 이후 처음으로 미국이 금기를 깬 겁니다. 비핵 보유국에게 핵연료 통제권을 넘긴 거죠.
저는 문서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월 중순 트럼프 대통령과 비공개 회담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핵잠수함 추진용 해결료 재처리 및 농축기술 협의 개시를 공식 요청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방위 및 산업협력 패키지를 조건으로 승인, 거래였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70년간 묶여있던 족쇄를 돈으로 푼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맹의 무게로 푼 것입니다. 오후가 되자 상원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군사위원회 일부 의원들이 격렬히 반발했습니다. 이것은 핵확산 금지 조약 NPT 위반 아닙니까?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무부는 단호했습니다. 브리핑에서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협정은 오직 잠수함 추진용 원자료만 적용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감시도 받을 것입니다. 저는 냉소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시를 받는다고요? 한국이 이미 10년 넘게 준비해 왔다는 것을 우리가 몰랐지 않습니까? 감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녁 무렵 워싱턴 포스트가 특종을 터뜨렸습니다. 한미 해결료 재처리 로드맵 2026년부터 시범 프로그램 시장 독해선 기사는 상세했습니다. 한국은 사용 후 해결료를 재처리하여 핵 잠수함용 연료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농축시설도 제한적으로 운영 가능합니다. 물론 모든 과정은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의 엄격한 검증을 받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이 해결료 주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박서준 박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어둠 속에 있었고 창밖으로 워싱턴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박사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박 박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정우 씨, 핵무기와 핵 추진은 다릅니다. 하지만 기술적 경계는 모호하죠. 그가 돌아서서 저를 보았습니다. 한국은 이제 핵연료를 스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잠수함용이지만 농축 기술, 재처리 기술은 같습니다. 이 두 가지만 있으면 핵무기도 이론상 가능합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까? 박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습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자주국방입니다. 스스로를 지킬 능력인 거죠. 그가 책상 위에 지도를 펼쳤습니다. 한국은 삼면이 바다입니다. 북쪽에는 북한, 서쪽에는 중국, 동쪽에는 일본. 바다가 생명줄이죠. 핵 잠수함은 그 생명줄을 지키는 수단입니다. 박 박사가 한반도를 가리켰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허락을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국의 승인 없이도 자신들의 바다를 지킬 수 있죠. 그의 말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동맹은요? 박 박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동맹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관계가 바뀌었죠. 한국은 이제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싸우는 나라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백악관의 불빛이 멀리 보였습니다. 1956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은 70년간 해결료 주권을 갖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하지만 이제 그 족쇄가 풀렸습니다. 박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정우 씨, 이거 시작일 뿐입니다. 한국이 해결료를 자체 생산하기 시작하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동북아의 균형이죠. 그가 지도 위 중국 해안선을 가리켰습니다. 중국은 이미 긴장하고 있을 겁니다. 서해 한국의 핵 잠수함이 떠다니기 시작하면 말이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트럼프의 승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해결료 자립.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하나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 박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주권을 되찾았습니다. 70년간 미국이 쥐고 있던 열쇠를 돌려받은 겁니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한국은 이제 진짜 독립국이 되었습니다. 기술도 연료도 의지도 모두 갖췄죠. 워싱턴의 밤 아래 저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허락을 구하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는 나라가 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우리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중국 외교부 성명이 나온 것은 바로 그날 오후였습니다. 베이징 시간으로는 밤 11시, 이례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중국이 심야의 성명을 낸다는 것은 그만큼 사안이 급박하다는 의미였죠. 성명은 짧았습니다. 한미의 핵 추진 잠수함 논의는 동북아의 핵 균형을 훼손한다. 중국은 이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펜타곤 야간 당직실에서 저는 그 성명을 받아봤습니다. 겉으로는 외교적 수사였지만 저는 그 이면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우려가 아니었습니다. 공포,
였습니다. 30분 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펜타곤 긴급 소집이었습니다. 새벽 2시였지만 전략실에는 이미 40명이 넘는 분석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CIA 동아시아 담당 국장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중국이 왜 이렇게 빨리 반응했을까요? 한 분석가가 손을 들었습니다. 트럼프 발표 후 72시간 만입니다. 외교부 성명치고는 너무 빠릅니다.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이미 준비된 문건이었을 겁니다. 중국은 이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있었다는 뜻이죠.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중국 역시 한국의 핵 잠수함 가능성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다는 말이었습니다. 국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베이징 주재 무관 보고에 따르면 중국 해군 사령부가 이미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서해 함대와 동해 함대 모두 대잠전 준비 태세에 들어갔고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중국이 구체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국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감시입니다. 한국 잠수함이 중국 연안을 24시간 감시하게 되는 상황을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전략실 지도 앞에 섰습니다. 동아시아 해역 지도를 펼쳐놓고 거리를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서해입니다. 서울에서 베이징까지 직선 거리로 950km, 인천에서 중국 칭다오까지 550km. 칭다오는 중국 북해함대의 봉어지입니다. 핵 잠수함 기지도 있고 항공모함 산둥함의 모환기기도 하죠. 한국 잠수함이 서해 중간 수역에만 있어도 칭다오의 모든 함정 출입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톰슨 대령이 제 옆에 섰습니다. 중국이 왜 긴장하는지 알겠군. 저는 지도 위 다른 지점들을 가리켰습니다. 서해만이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동중국해입니다. 한국 남해태안에서 중국 상하이까지 약 800km, 닝보항까지는 900km 정도죠. 상하이와 닝보항은 중국 최대 무역항입니다. 중국 수출입 물동량의 40%가 이 두 항구를 거칩니다. 톰슨 대령이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한국 잠수함이 여기서 작전하면 중국 경제의 동맥이 노출됩니다. 저는 지도 아래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대만 해협입니다. 한국 남해에서 대만까지 약 200km, 4,000톤급 핵추진 잠수함이라면 충분히 도달 가능한 거리죠.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려면 반드시 이 해협을 통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 잠수함이 이 해역을 감시한다면 톰슨이 즉시 말했습니다. 중국 함대의 모든 움직임이 실시간으로 한국과 미국에 보고되겠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악몽이죠. 저는 중국 해군 관련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그들의 약점이 궁금했죠. 2006년 사건이 눈에 띄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급 잠수함이 중국 항공모함 인근까지 접근했던 사건이었죠. 중국은 그 잠수함을 전혀 탐지하지 못했습니다. 잠수함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나서야 알았죠. 그때 중국 해군이 받은 충격은 엄청났습니다. 자국 연안에서조차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저는 중국 대잠 능력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중국 소나의 탐지 거리는 연안에서 300km 정도였습니다. 그 이상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였죠. 반면 한국이 건조할 핵잠수함은 최신 저소음 기술이 적용됩니다. 소음 수준이 해양 배경 소음과 거의 같은 수준까지 낮출 수 있죠.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중국은 자국 연안조차 제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저는 박서준 박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사님, 중국 성명 보셨죠? 박 박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입니다.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가 현실이 됐으니까요. 어떤 시나리오입니까? 한국이 중국 연안을 감시하는 겁니다. 박 박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중국 해군은 원양 작전 능력이 제한적입니다. 항공모함은 있지만 실전 경험이 없죠. 잠수함은 많지만 대부분 구형입니다. 대잠 능력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한참 뒤처져 있습니다. 그의 말이 핵심을 찔렀습니다. 그런 중국 앞에 한국의 핵 잠수함이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중국의 모든 해상 작전이 노출됩니다. 박 박사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군사통신선, 유조선 항로, 잠수함 기지 출입, 심지어 핵미사일 기지까지. 한국 잠수함이 서해나 동중국해에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하면 중국은 속수무책입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저렇게 강하게 반발하는군요. 맞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비 증강이 아닙니다. 전략적 우위의 역전이죠. 오후에 저는 중국 관련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중국 언론의 반응은 한국보다 훨씬 격했습니다. 글로벌타임스는 사설에서 한국의 핵잠수함은 지역 안정을 해친다. 이는 중국의 정당한 해양 권익을 위협하는 행위다 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그 격한 반응 이면에는 불안이 묻어 있었습니다. 중국은 진짜로 두려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태평양 함대 사령부에 근무하는 옛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이크, 중국 해군 동향 파악되는 거 있나? 마이크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이정후, 믿기지 않을 거야. 중국이 서해 함대 초계 활동을 2배로 늘렸어. 대잠 훈련도 갑자기 증가했고. 언제부터? 트럼프 발표 직후부터. 뭔가 진짜 긴장한 것 같아.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핵 잠수함의 장점은 은밀성입니다. 소음이 거의 없고 무제한 자망이 가능하죠. 중국이 아무리 초계를 늘려도 핵 잠수함을 찾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북한은 왜 조용할까요? 트럼프 발표 후 며칠이 지났지만 북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북한의 반응들을 찾아봤습니다. 2010년 한미연합훈련 때는 북한이 전면전도 불사한다고 위협했고 2016년 사드 배치 때는 핵선제 공격을 운운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침묵이었습니다. 조선중앙통신도 노동신문도 아무런 논평을 내지 않았죠. 그날 저녁, 저는 다시 박서준 박사를 찾아갔습니다. 그의 사무실에는 동아시아 해도가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박사님, 북한이 왜 조용합니까? 북한도 반발할 줄 알았는데. 박 박사의 표정이 의미심장해졌습니다. 그게 더 무서운 신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북한이 침묵한다는 것은 그들도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박 박사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북한의 핵 억제력은 한국의 핵 잠수함 앞에서 무력합니다. 북한은 육상 기지에서 미사일을 쏘죠. 그 기지 위치는 이미 다 파악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핵 잠수함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북한의 핵무기가 의미 없어지는 건가요? 완전히 무력화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략적 가치가 크게 떨어지죠. 북한이 핵을 쏘겠다고 위협해도 한국은 바다 어딘가에서 방역 능력을 유지합니다. 이것이 진짜 억제력입니다. 박 박사의 말이 설득력 있었습니다. 북한의 침묵은 체념입니다. 그들도 압니다. 게임의 룰이 바뀌었다는 것을요. 박 박사가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이정우 씨, 이 지도를 보세요. 서울에서 베이징까지 고급구의 50km, 서해 중간 수역까지는 300km도 채 안 됩니다. 그가 빨간 펜으로 원을 그렸습니다. 한국 핵잠수함이 이 수역에서 작전하면 중국 북해함대의 모든 움직임이 노출됩니다. 칭다오 군항 출입, 보하이만 훈련, 황해 북부 잠수함 활동까지요. 저는 지도를 바라봤습니다. 그 좁은 바다가 이제 전략적 요충지가 될 판이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박 박사가 즉답했습니다. 동중국해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해역에 한국 잠수함이 있다면 중국 함대의 모든 움직임이 실시간으로 한국과 미국에 보고되겠죠. 정확합니다. 박 박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중국은 이제 한국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대만 문제도 남중국해 문제도 모두 한국이라는 변수가 생긴 겁니다. 저는 다시 지도를 바라봤습니다. 한반도, 중국, 일본, 대만. 이 모든 지역이 하나의 전략판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판의 중심에 한국이 들어섰습니다. 박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정우 씨, 중국이 공포를 느끼는 것은 한국의 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 때문입니까? 한국이 이제 중국의 움직임을 감시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힘의 균형이 아니라 정보의 균형이 바뀐 겁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동북아의 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서해의 주인이라고 자부했지만 이제 그 바다 아래에는 한국의 눈과 귀가 있을 것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로 위협했지만 이제 한국은 바닷속 어딘가에서 조용히 그 위협을 무력화할 능력을 갖췄습니다. 중국의 성명은 우려가 아니었습니다. 인정이었죠. 한국이 이제 동북아의 주요 플레이어가 됐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고 그 인정이 바로 두려움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비밀 각서를 발견한 것은 순전히 우연이었습니다. 저는 국방부 차관실에서 한국 핵잠수함 관련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화장실에 가던 중 복사실 옆 휴지통에서 찢어진 문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원래라면 그냥 지나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서 모서리에 기밀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이 보였죠. 저는 주변을 살피고 그 종이를 주웠습니다. 찢어진 반쪽이었지만 내용은 충분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기술 이전은 승인하되 핵연료 공급 및 운용 데이터는 미국의 감독 하에 둔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발표 내용과 달랐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의 핵잠 건조를 승인했다고 했지만 이 문서는 조건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제 사무실로 돌아가 국무부 내부 서버를 뒤졌습니다. 몇 시간을 검색한 끝에 전체 문서를 찾아냈습니다. 제목은 한미 핵추진기술 협력 부속 각서문이었습니다. 문서를 읽으면서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겉으로는 한국의 핵 잠수함을 허락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모든 것을 통제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해결료는 미국이 공급하고 설계 데이터는 미국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작전 운영도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들이 빼곡했습니다. 조건부 독립. 결국 한국은 자유롭지 못하다는 뜻이었습니다. 문서 끝에는 서명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인이었지만 문서 작성자는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보좌관들이었습니다. 다음날 점심시간 저는 펜타곤 군내 식당에서 우연히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국무부 직원 2명이 제 뒷좌석에 앉아 있었죠. 국방부 놈들이 또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려고 해. 의회 동의도 없이 백악관도 제대로 검토 안 했잖아. 트럼프가 트위터로 먼저 터트려 버리니까 저는 고개를 숙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상원 군사위 톰 코튼 의원이 반대 선봉에 섰더라고. 청문회에 소집하겠다고 난리야. 한국에 핵기술 주는 게 말이 되냐는 거지. 일본도 못 받은 건데. 그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즉시 박서준 박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박사님, 긴급히 만나야겠습니다. 1시간 후 저는 박 박사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서 사본을 그에게 건넸습니다. 박 박사는 문서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무슨 뜻입니까? 박 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트럼프의 발표는 정치적 제스처였습니다. 실제 내용은 의회와 국방부가 만들었죠. 그리고 그들은 한국을 완전히 믿지 않습니다. 그가 문서의 핵심 조항을 가리켰습니다. 이 조항들을 보세요. 해결료 공급을 미국이 통제한다는 것은 한국이 마음대로 작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연료가 떨어지면 미국에 구걸해야 하니까요. 저는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해결료 재처리 개정 협상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박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한국은 이미 다음 수를 두고 있었던 겁니다. 이 부속각서로 미국이 통제하려 해도 한국이 직접 연료를 만들 수 있다면 소용없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이 싸움을 예상하고 있었던 겁니다. 11월 8일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한국 핵기술 이전의 안보 위험이었죠. 저는 방청석에 앉아 청문회를 지켜봤습니다. 회의장은 가득 찼고 언론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었습니다. 위원장이 망치를 두드리며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에 대한 핵추진 기술 이전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증인석에는 국방부 차관과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가 앉아 있었습니다. 공화당 소속 톰 코튼 의원이 먼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차관님, 한국은 동맹국입니다. 하지만 핵기술을 이전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 아닙니까?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국방부 차관은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를 받고 있고 한미 동맹의 틀 안에서 움직일 것입니다. 코튼 의원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기술을 주면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또 다른 공화당 의원이 발언권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영국 외에는 어떤 나라에도 핵 추진 기술을 완전히 이전하지 않았습니다. 오커스, AUKUS도 제한적입니다. 왜 한국은 예외입니까? 국무부 차관보가 답변석에 섰습니다. 한국은 70년 동맹국입니다. 6.25 전쟁 이후 우리와 함께 싸워왔고 베트남전에도 참전했습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도 군대를 보냈죠. 민주당 소속 잭 리드 의원이 거들었습니다. 우리가 동맹을 믿지 못한다면 동맹이 무슨 의미입니까? 한국은 검증된 파트너입니다. 하지만 코튼 의원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동맹과 핵기술은 별개입니다. 일본도 70년 동맹이지만 핵기술을 받지 못했습니다. 리드 의원이 반박했습니다. 일본은 평화헌법 때문에 공격용 무기를 보유할 수 없습니다. 한국과는 상황이 다르죠. 논쟁이 격화되었습니다. 코튼 의원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차관님, 솔직히 답해 주십시오. 우리가 한국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습니까? 국방부 차관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이마에 땀이 맺혔죠. 통제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협력하는 겁니다. 협력입니까? 아니면 감시입니까? 차관이 답변하기 전에 또 다른 의원이 끼어들었습니다. 한국이 핵연료를 자체 생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국무부 차관보가 답했습니다. 해결료 재처리는 제한적으로만 허용됩니다. 잠수함 추진용으로만 사용 가능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받습니다. 코튼 의원이 비웃었습니다. 사찰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술만 있으면 언제든 전용 가능합니다. 청문회는 3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찬반 양측이 팽팽히 맞섰죠. 방청석의 기자들은 실시간으로 기사를 송고했습니다. 청문회가 끝나고 복도는 혼잡했습니다. 의원들이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인터뷰를 했죠. 코튼 의원은 카메라 앞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습니다. 한국에 핵 기술을 준다는 것은 동북아 핵 도미노의 시작입니다. 반대편에서 리드 의원이 반박했습니다. 한국은 책임감 있는 동맹입니다. 우리가 신뢰를 보여야 동맹이 강해집니다. 저는 회의장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워싱턴은 여전히 한국을 완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70년 동맹이라고 하지만 결국 핵이라는 주제 앞에서는 의심이 앞섰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박서준 박사와 시내의 조용한 바에서 만났습니다. 박 박사가 위스키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이정우 씨, 이게 현실입니다. 미국은 한국을 동맹이라고 하지만 동시에 잠재적 위협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건 모순 아닙니까? 모순이죠. 하지만 핵이라는 주제 앞에서는 모두가 의심합니다. 박 박사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핵은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통제의 문제죠. 누가 그 핵을 명령하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저는 그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박 박사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통제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미국의 승인 없이도 스스로 작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죠. 그래서 해결료 재처리 권한이 중요한 겁니다. 그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통제권을 잃은 핵무기는 주권을 잃은 것과 같습니다. 한국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마침내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기를 갖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그 무기를 통제하느냐의 문제였죠. 한국은 70년간 미국의 핵 우산 아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우산은 미국이 쥐고 있었죠. 한국은 비가 와도 미국이 우산을 펴줄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자신의 우산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었고 미국은 그 우산의 손잡이를 놓지 않으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박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70년 동맹의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진정한 동맹은 종속이 아니라 동등함에서 시작합니다. 한국이 미국과 동등해지는 과정이 고통스러울 뿐이죠. 저는 술잔을 비웠습니다. 워싱턴의 밤거리는 여전히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서는 권력의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핵잠수함을 얻었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기술을 갖는 것과 통제권을 갖는 것은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싸움의 결과가 한미 동맹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제 이메일함에 급비 문서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였죠. 제목은 간결했습니다. 한미 핵추진 기술 협력 최종안 열람 후 24시간 내 삭제 요망. 저는 사무실 문을 잠그고 문서를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 맨 위에는 4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예외 대한민국. 저는 그 4단어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제 25년 경력 동안 이런 문서는 처음 봤습니다. 저는 즉시 역사자료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습니다. 1958년 미영 상호방위협정 문서를 찾아냈죠. 그 협정은 2차 대전 직후 맺어졌습니다. 당시 영국은 이미 1952년에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였죠. 미국과 영국은 전쟁 내내 맨해튼 프로젝트를 함께 지대행했습니다. 같은 언어, 같은 문화, 같은 법체계를 가진 그들은 특수한 관계라고 불렸습니다. 냉전시대 소련이라는 공동의 적 앞에서 미국은 영국에게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이전했습니다. 폴라리스 미사일 시스템, 원자로 설계, 운용 노하우 등 모든 것을 공유했죠. 하지만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프랑스는 거부당했고 드골 장군이 독자 개발을 결심한 이유가 되었죠. 독일은 요청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패정욱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으니까요. 일본은 평화헌법 때문에 처음부터 불가능했습니다. 1958년부터 2025년까지 67년간 단 한 나라, 영국만이 미국의 핵추진 기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이 두 번째가 된 것입니다. 저는 손을 떨며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미합 중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핵추진 잠수함 공동운용 협정을 체결한다. 본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은 완전한 기술 운용권을 보유하며 설계, 건조, 운용 전 과정에서 독립적 결정권을 행사한다. 완전한 기술 운용권, 독립적 결정권. 이것은 조건부 승인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전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구체적인 일정표가 있었습니다.
2026년에서 2028년 상세 설계 및 부품 제작, 2028년에서 2030년 실물 건조, 2031년에서 2032년 시험 운항 및 승조원 훈련, 2032년 하반기 첫 실전 배치, 모든 것이 확정된 건조 스케줄이었지 단순한 연구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즉시 오커스 아우쿠스 관련 문서를 찾아봤습니다. 미국, 영국, 호주가 맺은 안보 협정이었습니다. 2021년 발표 당시 큰 화제였죠. 호주가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게 된다고 했으니까요. 오커스 문서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차이가 보였습니다. 단계 1. 기술 공유 및 훈련 프로그램. 기술 이전이 아닌 기술 공유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단계 2. 실물 건조 검토 및 준비. 검토였지 확정이 아니었습니다. 호주의 첫 핵 잠수함 실전 배치 목표는 204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후였죠. 저는 두 문서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호주 2021년 발표, 2040년대 배치, 약 20년 소요. 한국 2025년 승인, 2032년 배치, 7년 소요. 한국이 무려 13년이나 빨랐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이유였습니다. 호주는 잠수함 기술이 전무했습니다. 그들이 운용하던 콜린스급은 스웨덴에서 들여온 디젤 잠수함이었죠. 핵 추진은커녕 대형 잠수함 경험조차 없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달랐습니다. 저는 한국 잠수함 자료를 펼쳤습니다. KSSI 첫 미톤급 독일 기술 도입 1990년대, KSS EY 1800톤 한국 독자 설계 시작 2000년대, KSS DY 3300톤급 완전 독자 개발 2020년대. 한국은 3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기술을 축적했습니다. KSSE ByI는 리튬이온 배터리, 독자 전투체계, 국산 어뢰와 미사일을 갖춘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조선 기술은 더욱 압도적이었습니다. 한국 조선소들은 세계 LNG선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구조, 정밀한 용접, 극한의 온도 관리가 필요한 LNG선 건조 기술은 잠수함 건조로 직접 이어졌습니다. 원자력 기술도 검증되었습니다. 20세기의 원전 운용, UAE, 원전 수출, 소형 모듈, 원전 개발. 미국 입장에서 보면 상황은 명확했습니다. 호주는 처음부터 가르쳐야 했습니다. 인력 양성, 시설 구축, 기술 이전 모두 백지 상태였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해야 할 일은 승인뿐이었습니다. 시간과 비용 효율성에서 한국이 압도적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문서를 덮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미국이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 말입니다. 필요가 아니라 기선 현실 하세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준비를 마쳤고 미국은 그것을 인정한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문서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트럼프 대통령의 메모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우리의 후배가 아니라 우리의 동등한 파트너다. 동등한 파트너. 70년 동맹 역사상 처음 나온 표현이었습니다. 한국은 항상 보호받는 동맹이었습니다. 미국의 해구산 아래 미군 주둔을 받아들이며 방위비를 분담하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달라졌습니다. 저는 박서준 박사에게 전화화를 걸었습니다. 박사님, 최종안을 봤습니다. 박 박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파격적이더군요. 왜 미국이 이렇게까지 한 걸까요? 박 박사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 혼자서는 부족하죠. 일본은 평화헌법 때문에 제약이 많고 호주는 너무나 멉니다. 한국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의 설명이 논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박 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이 이미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술도 조선소도 인력도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죠. 미국은 그것을 인정한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조력자가 아닙니다. 함께 싸우는 나라죠. 그날 오후 저는 펜타곤 전략실에 소집되었습니다. 국방장관 직속 회의였습니다. 장관이 직접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한국은 우리의 핵 추진 파트너입니다. 영국 다음으로 두 번째이자 비서국원으로는 최초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그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죠. 장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오커스와는 다릅니다. 한국과의 협력은 공동 운용 방식입니다. 그들은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건조하고 운용합니다. 우리는 기술 자문과 핵연료 공급만 담당합니다. 한 장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장관님,
그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장관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완전한 작전권을 갖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핵연료는 우리가 공급하지 않습니까? 장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재처리 권한을 획득했습니다. 결국 그들도 자체 생산할 겁니다. 시간 문제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미국은 이미 통제권을 포기한 것입니다. 아니, 애초에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에서 톰슨 대령을 만났습니다. 믿기지 않네, 이정우. 우리가 정말 한국에게 핵 기술을 넘긴 거야.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넘긴 게 아니야. 인정한 거지. 한국이 가질 수 있다는 것을. 톰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70년 만의 일이잖아. 영국 말고는 처음이라고. 맞아. 그리고 한국은 영국과 다르지. 같은 문화권도 아니고 같은 인종도 아니야. 톰슨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어.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저는 그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아직 우리가 중심이야.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지. 그날 저녁, 저는 다시 박서준 박사를 만났습니다. 그의 사무실에는 샴페인 한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축하해야 할 일인가요? 박 박사가 웃었습니다. 한국인으로서는 축하할 일이죠. 70년간 꿈꿔온 자주국방의 시작이니까요. 그가 잔에 샴페인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미국인으로서는 복잡합니다. 우리가 지켜온 금기를 깬 거니까요. 저는 잔을 받아들고 물었습니다. 박사님은 한국인입니까? 미국인입니까? 박 박사가 웃었습니다. 둘 다죠. 그래서 더 복잡합니다. 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것은 올바른 결정이라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박 박사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진정한 동맹은 종속이 아니라 동등함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했다는 것은 동맹이 더 강해진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하지만 위험도 있지 않습니까? 한국이 독자 행동을 할 수도. 그럴 수 있죠. 박 박사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주권 국가라는 겁니다. 한국은 70년간 미국에 의존했습니다. 이제 스스로 결정할 때가 된 거죠. 그가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건배합시다.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요. 저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워싱턴의 밤 아래 저는 생각했습니다. 70년 동맹의 역사가 오늘 새롭게 쓰였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싸우는 나라였죠. 그리고 그 변화가 동북아의 미래를 바꿔놓을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필라델피아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핵 잠수함 건조가 정말 시작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필라델피아에 도착한 것은 자정 무렵이었습니다. 조선소 근처 언덕에 차를 세웠죠. 펜스 너머로 조선소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밤인데도 불빛이 환했습니다. 거대한 조명탑이 도크 전체를 비추고 있었고 용접 불꽃이 별처럼 흩어졌습니다. 크레인이 천천히 오건에 움직이며 철판을 운반했습니다. 저는 쌍안경을 꺼냈습니다. 멀리서 봤을 때는 평범한 야간 작업처럼 보였지만 가까이 들여다보니 달랐습니다. 용접 불꽃이 일정한 리듬으로 튀어 올랐습니다. 파란 불꽃, 하얀 불꽃, 주황빛 불꽃, 각기 다른 용접 기술이었죠. 철과 철이 만나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크레인이 거대한 철판을 들어 올렸습니다. 두께가 최소 20cm는 돼 보였죠. 특수 합금이 분명했습니다. 무게가 수십 톤은 될 텐데 크레인은 천천히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말이죠. 작업장 곳곳에서 헬멧 불빛이 움직였습니다. 마치 반딧불이 때 같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갔다 멀어지고 모였다 흩어지고 각자의 역할을 정확히 수행하고 있었죠. 금속 갈리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날카롭지만 리듬감이 있었습니다.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 철판이 부딪히는 소리, 사람들이 신호를 주고받는 목소리. 모든 소리가 하나의 교향곡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조선소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생명체였죠. 수백 명의 인간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살아 숨쉬는 유기체였습니다. 1시간쯤 지켜보다가 저는 조선소 정문으로 내려갔습니다. 경비실 불이 켜져 있었죠. 경비원에게 펜타곤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야간 작업 현황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경비원이 무전으로 누군가와 통화했습니다. 잠시 후 마이클 브라운이 나왔죠. 지난번 만났던 운영팀장이었습니다. 따라오시죠. 우리는 도크로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용접 소리가 커졌습니다. 불꽃이 튀고 금속 갈리는 소리가 밤 공기를 찢었습니다. 마이클 브라운이 한 작업장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십니까? 저게 원자로 경납 용기 모듈의 시험 시편입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거대한 원통형 구조물이 작업대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두께가 30cm는 넘어 보였죠. 특수 합금으로 만든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걸 한국 팀이 설계했습니까? 마이클 브라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화오션 특수선 기술팀이 설계했고 우리 현장팀이 제작 중입니다. 지난 8월부터 시작했죠. 저는 가까이 다가가 구조물을 바라봤습니다. 표면이 매끄러웠고 용접선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밀도가 놀라웠죠. 한 작업자가 헬멧을 벗고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동양인이었죠. 저는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한국에서 오셨습니까? 그가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화오션에서 파견 나온 지 석 달 됐습니다. 몇 명이나 계십니까? 우리 팀만 50명이고 전체로는 30, 50명 정도 됩니다. 설계팀, 용접팀, 품질 관리팀 다 합쳐서요. 320명,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어떤 작업을 하십니까? 그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특수 추진 시스템 관련 부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수 추진 시스템, 원자력 추진을 돌려 말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곳곳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헬멧에는 작은 태극기 스티커가 붙어 있었죠. 마이클 브라운이 다른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저기가 과거 잠수함 건조독이었습니다. 지금 보수 공사 중이고 내년 상반기면 완공됩니다. 그럼 진짜 건조가 시작되는 겁니까? 마이클 브라운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아직 아무 결정도 안 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야간 작업 현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핵잠수함은 아직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설계도만 있고 시험 시편만 있었죠. 하지만 그것들이 모여 형태를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브라운이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미국 기술자들도 배우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한국 팀의 작업 방식을요. 그들은 정밀합니다. 0.00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죠. 품질 기준이 우리보다 높습니다.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이 미국 조선업을 다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50년 전 이 조선소에서 미국 해군의 잠수함이 만들어졌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이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한국 기술자들이 이곳에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서준 박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필라델피아에 있습니다.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곧 답장이 왔습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의지가 보입니다. 형태를 갖춰가는 의지가요. 박 박사의 답장이 다시 왔습니다. 그게 한국입니다. 그들은 허락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기회가 오면 실행하죠. 저는 다시 작업장을 바라봤습니다. 용접 불꽃이 어둠을 가르며 튀어 올랐습니다. 그 불꽃 하나하나가 한국의 결심처럼 보였죠. 마이클 브라운이 말했습니다. 이정우 씨, 이걸 보세요. 그가 작업 일지를 꺼냈습니다. 지난 석 달간 한국팀이 진행한 작업 목록입니다. 원자로 모듈 시험, 냉각 시스템 검증, 추진 효율 시뮬레이션 모두 성공적으로 완료됐습니다. 저는 일지를 넘기며 봤습니다. 각 항목마다 검증 완료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미 준비가 끝났다는 뜻입니까? 마이클 브라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제 정치적 결정만 남았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치적 결정, 그건 이미 났습니다. 트럼프의 승인, 한미 협정 개정, 공동 운용 협정, 모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행뿐이었습니다. 저는 조선소를 떠나며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습니다. 밤하늘 아래 조명을 받은 도크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용접 불꽃이 계속 튀었고 크레인이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핵잠수함은 아직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태어날 준비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25년간 저는 수많은 무기를 분석했습니다. 전투기, 미사일, 항공모함, 모두 강력한 무기들이었죠. 하지만 한국의 핵잠수함은 달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결심이었죠. 70년간 억눌렸던 자주국방의 꿈이었습니다. 박서준 박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핵잠은 기술이 아니라 의지의 무기입니다. 필라델피아의 밤, 저는 그 의지를 목격했습니다. 아직 형태는 없었지만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용접 불꽃 하나하나가 그 증거였죠. 한국은 더 이상 허락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세계의 바다를 바꿔놓을 것입니다. 워싱턴 외곽 고속도로를 달리며 저는 백미러를 바라봤습니다.
뒤편 하늘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의 불빛이었습니다. 그 불빛은 점점 작아졌지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새벽별처럼 계속 빛나고 있었죠. 저는 핸들을 꽉 쥐고 생각했습니다. 25년 경력의 마지막 장이 한국의 시작과 겹쳤습니다. 제가 분석해온 세계가 끝나가고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고 있었죠. 그 경계선에 저는 서 있었습니다. 역사의 증인으로 말입니다. 워싱턴에 도착했을 때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이름으로, 한국의 기술로, 한국의 의지로 저는 차에서 내려 펜타곤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25년간 저는 이 건물에서 세계를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저는 깨달았죠. 세계는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목격하는 것이라고. 필라델피아의 불빛 아래 주권이 깎여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권이 곧 바다를 가를 것입니다. 워싱턴의 충격, 중국의 공포, 그리고 필라델피아 조선소의 불빛. 한국은 더 이상 허락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준비하고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핵 잠수함은 아직 바다에 없지만 한국의 의지는 이미 바다를 가르고 있습니다. 70년 금기가 무너진 그날, 대한민국이 진정한 주권국으로 거듭나는 순간을 담은 오늘의 이야기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깊은 생각과 분석을 댓글로 나누어 주시고 이 역사적 순간의 의미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현장에 있습니다.